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사국의 최인방 차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그 연간 전망을 하게 되고 4월, 그 다음에 7월에 이제 좀 수정을 해서 그간의 어떤 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이후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이제 진행될 건지를 다시 좀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의 어떤 의미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경제 전망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겠죠. 마지막에 그 두 가지 요소, 직관과 모형이라는 거를 적어놨는데요. 저희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도 경제 전망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그 방정식들이 포함된 경제 모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담당자들, 오랫동안 그 같은 분야를 모니터링 해오고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직관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조사국의 그 조직도인데요. 그 밑에 하부에 그 팀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세 번째 거시재정팀이라는 데가 있고 밑에 마지막에 국제경제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주된 관심사는 국내의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경제, 국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그런 평가와 판단, 또 정책에 거시 정책에 또 우리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맡고 있지만은 또 중요한 한 부분이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재정 여건, 정부가 어떻게 재정 정책을 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입, 인풋으로서 이제 그 전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계량 모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어떤 모형을 통해서 어떤 양쪽으로 그 전망치를 산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전망치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전망 수치하고 그에 대한 판단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계략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이미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세계 경제 전망이라고 했지만은 국제기구 같은 데서 많이 전망을 하죠. IMF 같은 데서.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어떤 전망을 하는데 이거는 국제기구의 어떤 전망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방금 말했듯이 국내 어떤 전망을 하기 위한 전제치로서 저희가 판단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글로벌 금융시장을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라는 게 어떤 굉장히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응축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고해주는 기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좀 먼저 보고 싶은 건데 먼저 이게 좀 넘어갔네요. 전 세계 주가 지수 저것만 나머지는 유사하니까 저것만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올 그 점선 2016년 1월 이후에 그 주식 가격의 어떤 변동을 보면은 그거를 결정짓는 굉장히 큰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연초에 중국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대두됐었고요. 그래서 주가 지수들이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크게 빠졌었죠. 그 이후에는
2월 중순 이후에 3월, 4월 거치면서 상승을 하고 약간 등락을 합니다. 그리고선 6월 말, 6월 23일이죠. 6월 24일? 예, 그때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국민투표가 가결이 됐죠. 그게 하나 이벤트가 되면서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그 출렁거림이 길게 가지는 않고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루고 있는데요. 그 옆에 선진국, 신흥국 주가 지수도 대략 비슷한, 전 세계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 주가를 보면은 역시 모양 자체는, 흐름이나 모양 자체는 비슷하지만 1월에는 중국 자체가 문제가 됐었죠. 중국의 경기 급락이라는 그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빠졌던 반면에 6월 말에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났었을 때를 보면은 그렇게 큰 그 출렁거림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중국 경제에 대한 그 브렉시트의 영향을 판단할 때도 어떤 어떤 준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주가 변동성을 그려놓은 건데요. 빅스랑 유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두 개를 그려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 2월 연초와 6월 말 그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을 보면은 먼저 N달러가 그래프가 좀 거기 뚜렷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N달러 환율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연초에 1월 말 2월 초에 보면은 약간 위로 치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무렵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엔 약세가 됐었지만은 이후에 엔화가 계속 강세로 밑으로 가는 게 달러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가는, 엔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 밑으로 가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죠. 엔화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를 보면은 연초와 현재 시점을 비교를 하면은 역시 유로화도 엔화에 대해서 유로화도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 폭은 굉장히 엔화보다는 작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데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화 약세 요인들이 대두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는 좀 이렇게 적은 폭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의 어떤 그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흥국 쪽을 좀 볼 건데, 신흥국 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락거리는, 증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락거리는 그 주식 및 채권 자금 유입을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연초에는 그 신흥국 주식 채권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죠. 반면에 그 3월, 4월을 들어가면서는 반대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좀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 됐던 거고요. 5월에는 다시 좀 빠지는데 어쨌든 신흥국에 대해서 약간 그런 펀드 자금의 유출입이 있었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신흥국의 가상금리인데 연초에 신흥국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신흥국에 대한 불안 심리, 그런 게 좀 연초에 올라갔다가 진정되는 그런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CDS 프리미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상금리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초에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높았다가 진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신흥국 환율 절상 절하율을 표시를 한 건데요. 전년도에 굉장히 그 신흥국 통화가 약세로 갔던 그런 국면이 있었는데 올 상반기 중에는 많은 신흥국들에서 그 통화가 달러에 대해서 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연초에 좀 굉장히 심했다가 그 이후에 낮아지는,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에 국제유가를 보게, 국제유가는 물론 금융시장 변수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가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물가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 국제유가를 보면은 지금 2015년 그 무렵 보면 계속 국제유가가 쭉 빠져오다가 하락하다가 금년 1월 20일 그 무렵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그때는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뭐 20달러대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갔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승을 해서 6월 중순경에는 거의 40달러대 후반대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브렉시트 그 이벤트가 났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좀 그 이후에는 약간 하락을 해서 40달러대 중반 정도 그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유가 향후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패턴에서 봤었듯이 그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는 중인데요. 이런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어떤 그런 수준까지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부정적입니다.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상승을 이끌어왔던 요인들을 보면은 그 오페크가 아닌 비오페크 회원국들의 석유 감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회복이 굉장히 완만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수급 상황, 공급 우위의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은 이어가겠지만은 그 달러와 강세라든지 오페크 산유국 간의 어떤 시장 점유율 경쟁, 그 다음에 미국 셰일 오일의 증상 가능성, 이런 어떤 공급을 늘리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승폭은 제한될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은 세계 석유 수급 전망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그 빨간색이 석유 공급입니다. 석유 공급이고 파란색이 석유 소비, 수요죠.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계속 그 파란색 막대 그래프보다 커서 그 노란색 그 선으로 나타나는 게 초과 공급 과잉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2016년 세 번째에 있는 2016년 2, 4분기 정도를 보면은 1일 70만 배럴 정도의 어떤 초과 공급이 있는 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올 4, 4분기까지는 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는 그런 초과 공급이 좀 더 그 레벨 다운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제유가는 상승을 하지만은 어쨌든 초과 공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가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2015년 같은 경우에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1월 한 중순경까지 1월 말까지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급 쪽에서 수급 갭이, 그러니까 공급 우위의 수급 갭이 좀 축소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상 여건 악화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 비용을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공급 우위의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금년 2월 이후에 상승을 했지만은 이것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그 상승 전환을 했지만은 그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공급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국제금융시장 가격 변수하고 그 몇 가지 주요 원자재 이렇게 가격 변수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향후 이어지는 그 경제 전망 그 쪽을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흥국 쪽의 불안이, 신흥국 쪽에 대한 우려의 그런 어떤 시각들이 연초에 크게 높아졌다가 그 이후에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선진국은 브렉시트의 어떤 그 영향이 굉장히 그 금융시장 쪽에서 어떤 불안정 요소로 일시적으로나마 그렇게 평가됐었던 모습을 봤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쪽에서는 과거의 어떤 그 공급 우위의 그런 구조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공급 우위의 구조가 조금 약화되면서 상승은 하지만 공급 우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세 가지 측면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 세계 경제 전망을 할 때 사실 세계 경제라는 건 실체가 조금 불명확한 거죠. 여러 나라 어떤 평균을 하는 거니까요. 평균을 할 때 이제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보면은 아시다시피 선진국이 한 42%, 신흥국이 57%의 가중치로 이제 세계 그 평균을 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선진국과 후진국은 그렇고 또 선진국과 후진국이란 것도 사실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주요국을 봐야 되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이런 주요국의 어떤 성장률이 실질적으로는 세계 성장률을 그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4개국을 더한 비중이 한 50%, 49%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신흥국이 50%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흥국도 중요한 거 아니냐 싶은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주요국에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죠. 신흥국 경기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어떤 주요 한 4개국을 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뭐 이제 각국 비중을 큰 거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중국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한 1.6%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은 아니지만은 신흥국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브릭스 그런 국가들은 있죠. 그런 국가들은 포션이 한 3% 내외가 되기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는 그런 나라들도 좀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세계 경제 전망을 할 때 엊그제 IMF에서도 이제 그 7월 수정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IMF에서 수정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소가 그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거의 어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또는 실물 경제에 대한 파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보고 그거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다운을 시킨 0.1% 정도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빨간 글씨가 7월 9일 날 IMF에 7월 19일인가요? 7월 19일 날 IMF에서 발표한 2016년, 2017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가로가 IMF에서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면은 3.2에서 2016년 같은 경우 3.1로 낮췄고요. 2017년은 3.5에서 3.4로 낮췄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막대가 이제 저희가 막대하고 그 굵은 그 검정색 그 숫자가 저희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는 건데요. 2016년은 3.0, 2017년은 3.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보다는 약간 더 낮은 수준인데요. 그렇지만은 저희도 지난 4월에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 4월에 전망한 거에 비해서 7월에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폭은 지금 IMF에서 조정한 폭이랑 거의 같습니다. 예, 거의가 아니고 같죠. 예. 넘겨서 좀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향후 세계 경제는 그 금년 상반기 1, 4분기 실적치가 나와 있는데 금년 상반기 흐름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계 경제도 이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은 그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키고 특히 선진국 쪽에서 영국과의 어떤 관계가 깊은 유럽 쪽에서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좀 더딜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도 비슷한 견해고요. 그 기본 베이스라인 전망이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평가도 필요한데 브렉시트에 따라서 영국이나 EU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또 그
그 미국이 그 브렉시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좀 미룰 거다, 실제로 미뤘죠. 미룰 거다라고 이런 기대가 많은데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미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고 또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지만은 향후에 어떻게 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이제 탈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겠지만은 그 중에 무역 관계가 어떤 식으로 새롭게 정립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또 그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영향,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불확실성이 을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은 하방 리스크는 계속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글로벌 PMI, 글로벌 제조 PMI인데요. 그 왼쪽 기준으로 봐서 계속 낮아진 다음에 50에서 약간 50을 찍었다가 다시 약간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7월까지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 PMI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쪽은 오른쪽 축으로 봐서 과거에 그 이제 내려왔다가 금년 1월, 2월 쪽에 저점을 빚고 약간 이제 턴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경제 그 리스크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리스크가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충격,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그 진행될 건지, 전개가 될 건지, 영국과 EU의 성장 둔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금융 및 실물 경로를 통한 파급을, 그 부분이 이제 영국하고 EU 간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EU 국가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일랜드라든지 또는 영국에 대해서 은행 대출, 그러니까 그 금융권의 대출 관계가 굉장히 많은 뭐 스페인, 뭐 이런 그 긴밀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좀 직접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영국 경기가 둔화되거나 할 경우에요. 그다음 미 대선은 지금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그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이제 좀 주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중국산 뭐 이렇게 철강이라든지 그런데 뭐 이렇게 관세를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이렇게 대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거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의 기업들이 달러와 부채를 많이 조달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되면은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래서 그 신흥국 기업들이 달러화로 조달한 부채를 상환할 때 그 어떤 부담이 높아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흥국 쪽에 어떤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도 계속 거론되어 온 부분인데요. 그 외부에서는 중국의 기업 부채가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그거보다는 우려가 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그 기업 부채를 안고 있는 막대한 기업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라는 게 국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어떤 재정 정책 쪽에서는 재정 쪽에서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실화가 되더라도 뭐 정부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통제 가능하다, 관리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국제금융시장 쪽에서는 저게 워낙 규모가 크고 부실이 또 많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의 어떤 잠재된 위험으로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신흥국 그 차별화가 있는데요. 맨 나중에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 교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교역, 글로벌 교역, 세계 교역이 굉장히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편에 글로벌 상품 교역량 그래프를 보시면 그 선진국, 후진국 모두 그 교역 증가율, 이건 교역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교역 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계속 낮아지고 특히 이제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에서 교역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교역을 전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교역에 이렇게 비교해서 증가율을 보면 거의 그 0%를 상승 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교역 신장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고 그래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한 이런 게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기존 그 내수 중심의 성장 구조라고 그래서 과거에 수출과 뭐 투자 이런 쪽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성장 동력을 가져갔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중국의 소비재라든지 그런 부분 쪽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 전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세계 교역 증가세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주요국 물가 상승률 전망인데 선진국을 보면 약간 이제 2016년, 17년 저거는 우리 전망이 아니고요. IMF 전망입니다. 16년, 17년 가면서 좀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돼 있습니다. 신흥국은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GDP 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즉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더 낮은 그러니까 수요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을 이어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강조했듯이 그 주요 4개국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이렇게. 그래서 그 각국 상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면은 IMF 그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2015년 2.4%에서 이건 지금 그 4월 전망 기준입니다. 7월 전망에서는 2015년 2.4에서 2016년은 2.2, 그 다음에 2017년은 4월 전망하고 똑같이 2.5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4에서 2.2로 낮췄는데요. IMF에서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도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1사분기 미국 경제 성장 실적을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런 어떤 실적치가 반영된 부분들 그러면서 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기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저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좀 IMF에서 낮췄고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1사분기 때 이제 소비는 그나마 좀 괜찮았지만 수출과 투자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낮추는 요인이 됐고 앞으로 그러면 어떨 거냐 보면은 개인 소비, 민간 소비는 계속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걸로 보고요. 또 주택 투자 같은 경우도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약간 위험 요인으로서는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는 측면, 그 다음에 달러화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저유가가 지속된다.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수출과 설비 투자 회복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소비는 좀 괜찮고 수출과 설비 투자는 좀 부진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융시장에서는 브렉시트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브렉시트 파급 영향이 좀 조기에 해소가 되고 또 미국이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하고 물가인데 고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실업률도 낮고 신규 취업자 수도
5월에는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6월 이후에는 다시 그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현재 낮기는 하지만 목표 수준 2%로 다가가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그 조기에 이렇게 제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유로 지역인데요. 왼쪽을 폴 보면은 IMF 4월이 2016년이 1.5, 2017년이 1.6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7월에 발표를 하면서는 2016년은 1.6으로 소폭 올렸고요. 2017년은 1.4로 0.2%포인트 좀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2016년을 올린 거는 그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지만 실제로 유로 지역이 1, 4분기 때 성장 실적이 괜찮았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의 어떤 그 영향이 당장 올 하반기에 나타날 걸로, 그렇게 조기에 이렇게 그 실물 경제로 나타날 걸로 그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간 어떤 시차를 두고 서서히 파급될 그런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 금년은 오히려 약간 높였습니다. 물론 1, 4분기 실적이 많이 반영된 걸로 판단됩니다. 2017년은 이제 어떤 브렉시트의 어떤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들이 좀 실물 경제 쪽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1.4라는 것도 1.4 IMF에서 2017년 1.4로 보는 건데 1.4라는 것도 그 브렉시트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조기에 이렇게 수습이 되고 향후에 영국과 EU 간의 어떤 관계 설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탈퇴는 하지만은 기존의 무역 관계라든지 어떤 그 금융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큰 변화가 없고, 또 영국의 현지 법인들을 두고 있는 국제 금융 기관들이 그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그 유동성 경색이랄지 불확실성 이런 것도 높아지지 않고, 이런 어떤 베이스라인 하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게 원만치가 않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더 영향이 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왼편에 IMF 다른 기관들 전망치는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IMF의 그 16년 전망치는 0.3, 그 다음에 0.3으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은 0.1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금년 1, 4분기에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전년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데 반해서 금년 1, 4분기에는 0.5% 플러스 성장을 하고 플러스 전환을 하고, 그 폭도 마이너스 0.4에서 0.5로 됐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섰죠. 그래서 성장세가 좀 많이 회복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소비가 좀 괜찮았었는데 그 부분이 올 연초에 윤일이 하루가 더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계절 조정이 되지 않아서 성장률을 좀 높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 4분기에 플러스로 회복을 했지만은 성장세가 강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다만 그 브렉시트의 영향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은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불안이 증대됐을 때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엔화의 안전자산 성향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을 보셨죠.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을 이제 하반기 이후에 확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성장의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행의 어떤 추가적인 완화 정책, 그런 것도 기대가 될 수 있고, 또 2017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는 걸로 예정을 해 있다가 이거가
2019년 10월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성장에는 약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 중국인데요. 중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처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IMF 2016년 전망이 6.5였었는데 4월에 6.5였었는데 7월에는 6.6으로 높였습니다. 2017년은 4월과 7월이 또 동일하게 6.2로 갔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 올 1, 4분기 때 연초에는 중국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1, 4분기 그 성적 1, 4분기, 2, 4분기까지 다 나왔죠. 1, 4분기 6.7, 2, 4분기 6.7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늘었고요. 신용 증가율도 높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여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괜찮은 성적을 거뒀던 걸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아울러 그 중국 브렉시트의 영향은 그 유럽과 그러니까 EU와 영국을 제외하고 신흥국 쪽에서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 비중은 작고요. 물론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있어서 EU 경제가 좀 타격을 받으면 중국이 EU 수출이 둔화가 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지금 EU 그 브렉시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신흥국 중에서 좀 큰 곳들을 보면은 인도 경제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뭐 이런 어떤 내수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률을 보시면은 지금 7.5 2010년 7.5, 2017년 7.5, 7월에는 7.4, 7.4로 약간 낮춰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7% 성장이면 굉장히 높은 성장.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은 성장이 좀 차별화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도하고 아세안 국가들, 아세안 5라는 그런 국가들은 좀 성장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신흥국 중에서 좀 큰 나라지만은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그 마이너스 20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2015년보다는 그 폭이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겠지만은 여전히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17년에 가서야 이제 근소하게 이제 플러스 전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하는 국가인데 석유 수출하는 국가인데 유가가 이렇게 빠진 거. 그다음에 러시아도 원자재 수출이 많죠. 석유도 포함해서 그런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어떤 그 경제 구조상에 이렇게 좀 성장을 제약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한 요소들도 많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는 또 정정 불안 같은 것도 있고요. 이래서 브라질과 러시아는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요 그 금융시장부터 주요국 그 다음에 신흥국 어떤 성장 전망들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지금 IMF에서 7월 19일 날 그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IMF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한국은행의 평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아까 그 막대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종전에 3.1에서 3.0으로 0.1%포인트를 낮췄고 2017년은 마찬가지로 3.7에서 3.2로 0.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의 경우 2.2에서 1.9%로 0.3%포인트 낮췄고요. 2017년은 2.3에서 2.2%로 소폭 낮췄습니다. 유로 지역도 마찬가지로 1.5에서 1.4로 2016년을 낮췄고요. 2017년은 지난 4월에 1.6에서 1.3으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2016년의 경우 0.6에서 0.4로, 그
그다음에 2015년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0.5에서 0.6으로 소폭 올렸습니다. 중국은 6.6% 2016년에 그 전망을 유지를 했고요. 2017년도 마찬가지로 6.4% 성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교역 같은 경우는 좀 금년에 아까 앞에서 금년 1, 4월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교역 신장률은 올해 좀 안 좋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 신장률이 지난 4월에는 2.9%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2.7%로 좀 다운 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의 경우에도 3.5% 신장할 거라고 예상한 거를 3.2% 예상 신장으로 좀 낮췄습니다. 유가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는 40달러, 연평균 연간 전체로 봤을 때 40달러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2달러로 소폭 높였습니다. 그간의 어떤 유가 상승 추세를 좀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4월에 49달러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전망은 유지를 했습니다. 예. 이상 세계 경제 부문 저희들의 그 전망하고 그 근거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런 전제치들이 들어가서 국내 경제 전망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었는지는 이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국내 경제 전망 담당한 그 조사총괄팀의 김대용 과장입니다. 전 시간에는 그 국제경제부에 계신 최 차장님께서 국내 국제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의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 조사국에는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직원이 있는데 전망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부에서 이제 해외 경제 전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전제치를 설정을 합니다. 혹시 전망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거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치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무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해외 여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생 변수로서 해서 전제치를 설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형에 넣습니다. 모형에 넣게 되면 매 분기별이던 우리가 원하는 시기까지의 전망치를 이제 모형에서 주는데 그걸 이제 각 담당자들이 각자 갖고 있는 모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스토리 이용해서 좀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최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거를 간략하게 하나의 표로 사용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는 전제치를 말씀드리면 저기 위에 나와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그 밑에 있는 교역 신장률 그리고 원유 도입 단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교역 신장률 간에는 15년에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1이었는데 교역 신장률이 2.8 정도. 근데 올해 전망하기를 3.0이었는데 2.7. 내년은 3.2에 3.2입니다. 보통 이걸 탄성치라고 부르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세계 교역 신장률 이렇게 같이 숫자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비례 관계가 3.1에서 2.8, 3.0에서 2.7은 그런 쪽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2017년에 3.2에서 3.1은 거의 한 1대1 정도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교역 신장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역 신장률 자체가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못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설비 투자나 이쪽 투자 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년 내지는 그 이후의 경제 정도를 보고 내가 지금 이 생산 설비 라인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CEO나 혹은 자금 담당하는 임원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세계 기업들 자체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재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자본재 수입도 안 하면서 교육 신장률 자체가 굉장히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16년에 보시면 성장률 대비 교육 신장률 비례 관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게 내년 정도 혹은 내후년 정도 되면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비례 관계로 저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교육 신장률 자체가 높지 않은 게 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자체가 지금 한 13년 중반 이후로 성장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 중국 쪽에서, 정부 쪽에서 무슨 입장을 취했냐면 내수, 특히 서비스업이라든지 소비 쪽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금률도 높이게 되고, 따라서 중국 쪽에서 수입을 많이 안 하게 됐습니다. 공장 역할도 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전략을 바꾸게 되면서 성장률과 신장률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걸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유 도입 단가는 저희가 본 게 상승 흐름을 타긴 타는데 그렇게 예전처럼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고 완만하게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망을 하면서 잡은 전제치입니다. 이게 틀릴 수 있는데 이게 틀리게 되면 저희 전망을 할 때 나중에 모형이나 이런 거 있어서 추가적으로 다음 전망을 할 때 바꿔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조사국 전망을 시작하면 전제치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전제치 회의를 할 때 먼저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세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저희 내수라든지 혹은 뭐 고용, 물가, 나중에는 경상수지 이런 것들의 스토리를 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국내 여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 총 지출 항등식을 보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G 분야입니다. 정부 지출. 정부 지출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제를 하거나 혹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보를 보냐면 정부가 중기 재정이라든지 혹은 그해 예산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재정 수입을 올려서 재정 지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산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변할 거다 어떨 거다 이런 거를 그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장 최신 정보만 반영할 수 있지, 정부가 향후 정부 지출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왔을 때 올해는 한 아시다시피 6월 말에 추경 10조 원 정도를 정부가 추경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작년에 대비 한 5.0%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0.7% 정도 예상할 걸로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아까 전망할 때 하나의 스토리이자 하나의 전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재정지출표에 보시면 여기 밑에는 통합재정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저기는 관리재정기준 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 달려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가 지출을, 그러니까 세입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지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데, 통합재정지출로 보면 항상 거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국민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돈을 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게 저기 보시면 통합재정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연기금 수준이 들어가게 되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게 나와 있는 그 연기금 자체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정부 쪽에서는 그 연기금 받았던 걸 고스란히 이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걸 빼고 계산하는 게 맞겠다라는 그 하나의 가정하에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그거는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 연초에 말을 할 때 자기네들이 건전 재정 수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적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어떤 정부 예산을 봤을 땐 2015년 기점으로 해서 16, 17이 점차 마이너스가 개선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내 국외에 주어진 여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민간 소비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나중에 뭐 하부 항목들이 나오면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민간 소비는 굉장히 규모도 크지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그 뭐랄까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크게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는데, 최근에 그 민간 소비를 볼 때 많이 그 뭐랄까 설명 변수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 종속 변수로 해서 이제 민간 소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설명 변수로 들어가는 것 중에 소득이 있고 그 밑에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자율도 물론 들어가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취업자 수 증감하고 임금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 16년 1분기하고 2분기 보시면 그다지 지금 취업자 수 증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 자체도 보시면 16년에 들어와서 많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이건 명목 기준입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돼서 그 사람들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날 거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중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지금 Y 입장에서도 많이 지금 소득이 못 올라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보시면 여기 상당폭 반등했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걸로 전망한다 그랬는데 하반기 되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조선업하고 해운업에 대해서 기업 구조 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라든지 설비 투자 쪽 이런 내수 쪽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보셨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걸로 저희는 일단 주어진 여건으로 봤고요. 근데 저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민간 소비 증가율이라고 해서 작년 1, 2, 3, 4분기의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빨간색은 여러분 익숙하신 전년 동기 대비고 요 파란색은 전기 대비인데 1분기의 숫자가 보시면 한 0.8% 전기 대비 0.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발생을 했었고 작년 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 소비 메르스 대책이라 그래서 그 당시 추경도 했었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이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이런 정부 쪽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시면 3분기 전기 대비 1.1, 4분기 전기 대비 1.4%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략 그 평소 민간 소비 전기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1.1이나 1.4 수준은 상당히 높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사 효과로 해서 이제 지난 1분기 수준이 마이너스 0.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 효과라는 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정 수준이라 그러나 장기적인 균형 수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사작용으로 또 올라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게다가 여기 보시면 노후경유차 교체 시 세금 감면, 그 다음에 할인 행사, 그리고 여기는 적어놓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고령층 분들이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연령은 늘어나게 됐는데 소득은 적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현상이 그 고령층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장년층에 있어서도 앞으로 내가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고령층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돈을 쓰느니 돈을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를 들면 돈을 쓰겠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저축을 지금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소비를 많이 안 하는데 이런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정부 정책 그리고 할인 행사 같은 것들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모기지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해놓고 정부 쪽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한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 쪽에다 이제 넘기게 되는 그런 식의 영모기지라 그래서 그거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봐서는 하반기 들어서는 민간 소비 자체가 조금 1분기에 떨어졌던 것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설비 투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 설명드린 대로 민간 소비랑 설비 투자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데 지금 보시면 불확실성 삭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15년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 지수라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만든 건데 이 지수 자체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SI에 보면 설비 투자 전망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연초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뭐 한 10조 정도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 말까지는 계속 그 자금을 계획만 해놓고 투자를 안 하는 방식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그런 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아까 최 차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설비 투자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업종별로 살펴볼 때는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아시다시피 전자전기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업종에서는 지금 좀 약간 공급 과잉이 되면서 그다지 그 해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되고 있는데 그 설비 투자에서 제가 저 오른쪽에 그래프에도 놔뒀는데 두 업종만은 지금 그나마 좀 설비 투자를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TV 보시면 OLED TV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TV는 지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기나 전자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친환경차라 그래서 지금 자동차 산업을 보시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그 화두로 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환경차, 두 번째는 그 스마트카라 그래서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그 자동차 시장에서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차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OLED 같은 디스플레이 업종하고 자동차, 이런 스마트카라든지 혹은 친환경차 이쪽에서의 투자는 점차로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 플러스 I에서 C는 민간 소비, 그 다음에 I는 투자에서 아까 설비 투자가 있었고 건설 투자가 있는데 설비 투자는 GDP에서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이게 봤을 때 좀 소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설비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 이게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부침이 심합니다. 그 흐름이 심한데 최근에 그 1분기에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0.5% 정도 전기 대비로 성장을 했고 이때 기여했던 것 중에 가장 떨어뜨리는 것 중에 기여를 많이 했던 게 아까 민간 소비가 작년 3분기, 4분기에 좋다가 올해 1분기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설비 투자 자체가 올해 들어와서 원래 그 그러니까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1분기, 2분기가 별로 안 좋다가 3분기, 4분기가 좋은데 1분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와서 1분기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2분기에 와서 그나마 좀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런 걸 봤을 때 좀 개선할 걸로 예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서 좀 반등을 했고 건설 투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보시면 건설 투자 자체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토목, 정부에서 보통 SOC 예산이라든지 많이 쓰는 토목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한 3분의 1씩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 보시면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많이 아셨겠지만 지금 뭐 분양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착공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건설이 굉장히 호황인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 건설 투자가 그다지 좋지 않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반사작용을 해서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다음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건설 쪽에 투자를 부양하는 쪽으로 취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건설 투자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15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주거용 건물 기성액을 보시면 증감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은 왜 좋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도 낮고 전체적으로 예금금리라든지 보통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금리 자체가 좋은 쪽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상업용 건물 같은 데는 굉장히 좀 그나마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예금 금리를 뺀 마진을 봤을 때 그 전망 책자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비상업용 건물에 있어서 어떤 그 세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 자체가 좋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자금이 남는 사람들의 투자처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좋은 상황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SOC, 토목 쪽에서는 지금
조치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지금 추경은 포함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하간에 봤을 때 지금 그래프 자체가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시간 나시면 14년 가셔서 GDP 그 전기 대비 성장률을 1, 2, 3, 4분기를 그려보시면 4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4분기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서 많이 끌었었는데 하반기 와서 세입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SOC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지출 자체가 4분기에 받쳐주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4분기에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안 좋아서 14년 자체가 저기 보시면 지금 그다지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반영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지금 뭐 계산을 해보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직 6월 말에 10조 정도 추경을 하겠다고만 했고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고는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놔뒀는데 여하간 정부 정책 입장에서도 SOC 예산 자체는 올해 줄이겠다고 했어서 앞으로 향후로 봤을 때도 이쪽 토목 분야에서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수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고 수출을 많이 해서 지금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수출 자체가 그 당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계 교역이 아까 제가 전제치 설명드리면서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텐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 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는 제일 비중이 높은데 한 26%인가 그 정도인데 지금 대중 수출 자체가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 자체가 성장 전략이 바뀌면서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수출이 나중에 GDP에서 이제 성장 기여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성장을 드라이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신흥국 수입이라 그래서 15년 1분기부터 보시면 계속 그래프가 0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수입도 보시면 쭉 뭐 플러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향 트렌드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그에 맞춰서 보시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여하간에 어쨌든 간에 그 경제 성장률이나 세계 교육 신장률 자체가 올라갈 걸로 16년 하반기 뭐 17년 들어서는 좀 개선될 걸로 예상하면서 수출은 뭐 지금 수준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 수출을 말씀드렸고 이제 넘어가시면 물가 부분입니다. 물가는 세 가지 요인이 좌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요인이라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 유가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수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하고 그러니까 수입 물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활황이 돼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거나 임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GDP 갭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기타 요인인데 거기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공공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컨대는 공공요금이라는 것도 아까 정부 예산처럼 뭐 어떻게 올리겠다 그리고 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동하겠다라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제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전제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국제 유가 자체가 상승은 하겠지만 완만하게 오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플러스 요인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 GDP 갭률을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데 GDP 갭률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저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기를 최근에 2015에서 18년까지 3.0에서 3.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 제일 낮은 수준 3.0이라고 가정을 하고 올해가 우리가 지금 전망률 자체를 2.7로 예상을 했으니까 3.0에서 2.7을 빼면 한 0.3 그래서 갭률은 0.3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GDP 갭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해 놓은 잠재 레벨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400조, 뭐 1,500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해 놓은 우리나라 그 해에 어느 정도 잠재 수준이면 레벨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해 놓은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성장률을 그리게 되면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 거에서 저희가 전망 패스를 연결해서 나왔을 때 나와 있는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망한 수준에서 잠재 성장률을 빼고
그러니까 잠재 성장 수준을 빼고 이제 그거를 나누기를 잠재 성장 GDP 수준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이 GDP 갭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지금 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로 생각하고 있는 3.0보다 성장률이 더 높더라도 이 갭률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으로 예상하고 예를 들어 내년 성장률을 뭐 3.2로 예상하면 여기가 0.2 플러스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성장 수준 자체가 잠재 성장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 자체가 높은 수준이 몇 년 정도 이제 지속돼야 갭이 닫히면서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하간에 최근에 봤을 때는 16년, 17년까지 마이너스 GDP 갭률 자체가 닫힐 걸로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 잠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잠재 수준까지의 어떤 수준까지는 못 도달하는, 공급 요인에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고 수요 요인에서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요인이 없다. 물가에서는 그렇게 여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저희가 올해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성장률은 2.7% 그리고 내년에는 2.9%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리고 밑에 부분 뭐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는 지금까지 제가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 자체가 지금 작년에 5.3%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증가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증가를 못할 걸로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건설 투자는 작년에 한 3.9%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6.7%, 그리고 상반기에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까지 지금 증가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설비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수출도 지금 봤을 때 뭐 그다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올해 1에도 못 미치는 한 0.9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DP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국내 경기가 아까 지난 1, 4분기는 전기 대비 0.5%라 그래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2분기는 그것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전망했을 때 정도를 상반기는 지금 달성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구조 조정도 있고 브렉시트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반기에 정부가 추경을 10조 지금 집행하겠다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하방 요인과 상방 요인이 상쇄작용을 하면서 뭐 서로 상쇄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성장률 자체를 한 0.1 정도 그러니까 지난 4월 전망에 비해서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수출과 그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3년 상반기랑 14년 하반기 이후가 지금 그림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내수 기여도, 파란색이 수출 기여도라고 나와 있는데 13년 상반기 전까지 보면 이 파란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수에 비해서 수출이 성장이 기여하는 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13년 하반기부터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이때는 마이너스였다가 그나마 조금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성장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중 수출 자체가 그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해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개선되다가 1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수가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수출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14년에 3%대였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3년 연속 3%에는 달하지 못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국내외 여건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육 신장률이라든지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점차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면서 수출의 기여도 자체는 조금씩 올라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6, 올해 2.7, 2.99,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기여도가 높다가 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이, 그리고 특히 대중 수출 자체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수출하고 내수 쪽에서 보시는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교육 조건, 그래서 GDI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GDI랑 GDP 차이가 있는데, GDI라는 거는 교육 조건이 개선, 우리 소득 여건이 개선이 되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 소비 설명드릴 때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는 모형이나 여러 가지 설명 변수로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 총소득. 물론 뭐 미시하시는 분들은 기업 소득과 뭐 가계 소득 뭐 이런 걸 나눠서 뭐 어디가 높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익에서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매크로 하는 입장에서는 GDI 이런 거를 설명 변수로 많이 넣고 있고, 어쨌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우리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건데, 그게 3.6%로서 2.7%보다는 소득 여건이 조금 더 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펜 차트 보시면 이게 중심선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하방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걸로, 이 정도 벌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추경이라든지 뭐 저희가 금리 인하한 것들이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면서 앞으로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질 걸로 도와지게 되면 상방 리스크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최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엔화가 많이 강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 이런 거를 해서 엔화를 굉장히 지금 약세를 많이 해놨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엔화 강세를 확 그래프를 밑으로 꺾어놓은 브렉시트가 발생하면서 엔화가 많이 강세가 됐는데, 그게 우리가 대일 수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세계 수출을 할 때 일본하고 경합하는 품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쪽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상방 리스크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방 리스크 요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라든지, 구조조정이 지금 아까 해운업이라든지 혹은 조선 쪽에 지금 그쳐 있는데 정부 쪽에서 그걸 확대한다든지, 혹은 지금 울산이라든지 경남 이쪽에는 그 조선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심리 자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리스크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조조정 여파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하방 리스크로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효과가 커지게 되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은 작년에 보시면 2015년에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이 34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29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31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보시면 작년에는 3.6%였는데 올해는 3.8%와 내년 3.7% 예상하고 있는데,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축이 다릅니다. 서비스업은 빨간색인데 이게 좌축이라서 지금 명수가 훨씬 더 많고요. 제조업은 우측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책자에 나와 있냐면, 제조업은 취업자 수 증감이 둔화가 되고 서비스업은 주춤할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지금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구조조정 대상하는 기업들 자체에서 그 임금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그 지역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의 서비스업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서비스업 자체가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 그 제조업 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대기업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수출이 지금 제대로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제조업의 그 취업자 수 증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는 여기는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 보시면 올해 1.1, 내년에 1.9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라든지 석유류가 아까 공급 측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요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걸 한번 제외해 놓고 보자. 그런 것들은 올해 1.8, 내년에 1.9로 보고 있고, 이제 OECD 기준으로 보시면 OECD는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발표합니다. 그쪽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올해 1.9, 내년에 1.9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낮은 유가 수준,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1%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제가 아까 여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유가라는 공급 요인과 수요 측면 GDP 갭률에 나와 있는 수요 요인을 보실 때 하방 압력 지속으로 인해서 1% 초반의 상승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들 쭉 가다가 이제 상하반 되면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연말로 갈수록 석유 가격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전년에 낮은 수준에 하면 올해는 수준이 낮더라도 전년 대비로 하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 자체가 점차로 이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계산을 할 때 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를 지속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떨어진 수준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플러스 효과를 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압력 자체가 완화되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경상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를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인데, 유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방 리스크이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좀 두 개 다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신흥국 수출이 더 많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7% 정도가 대신흥국 수출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중국이 26%로 제일 크긴 한데 여간의 신흥국 수출이 그만큼 많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라든지 혹은 남미,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너무 낮은 상황을 유지를 그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재정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수지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인 자동차가 그다지 크게 개선을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가가 완만하게나마 개선이 되면 그들 국가들의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원유가 원자재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수출 자체가 좀 개선될 걸로, 그런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또 하방 리스크 요인은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제 원유 한 방울 안 나서 100% 수입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량에다 그대로 유가를 곱한 것만큼 수지가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상수지라든지 혹은 수입 쪽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GDP 대비 경상수지라는 게 나오는데,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쭉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한 4%, 높아봐야 한 4% 유지하다가 13년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냐면 15년도에 한 7% 후반, 그 다음에 16년에 올해는 한 6% 후반, 내년은 5%한 중반 정도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IMF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 너희가 경상수지 수준이 명목 GDP 대해서 높으면 환율에 대해서 많이 압력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환율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원화 수준이 약세가 돼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간에 GDP 대비 경상수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뭐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 나올 때 그런 거와 연관돼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한 950억 달러, 내년엔 80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자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